미국의 대공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대공황이 생긴 원인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조금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1929년에 시작되어서 1930년대까지 지속된 대공황은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요인들의 복잡한 결과였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 대공황 요인들을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1929년 주식시장 붕괴는 유명하죠. 1929년 10월 말에 미국 주식 가격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광란에 가까운 투기 끝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돈 빌려서 주식 구매하는 마진 구매 등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널리 퍼져가지고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1929년 10월 29일 그날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바람에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은 유동성의 범람으로 사상 최대의 미국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미국의 은행은 아주 단편화되어 있었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규제도 없었고요. 어두운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미국은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들이 있고 당시에 자본금도 별로 없고 대부분 위험한 대출로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부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너도나도 현금 인출을 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해버리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2023년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해놓았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죠. 정부에서 다른 은행으로 퍼지지 않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도미노 파산은 막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1920년대 전반에 걸쳐서 미국의 산업과 농장은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제조 기술과 농업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 소비재, 농작물 등 수많은 제품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노동자들이나 미국 서민들은 구매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낮은 소비자의 수요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비 수요 감소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체감할 정도로 구매력이 딸릴 정도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불경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도 예전 같지가 않고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도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은 구매력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가격 공세로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덤핑 수준의 중국산 공산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데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그 물건들이 덤핑으로 다른 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디플레이션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게 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계, 금융계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둔화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난무했던 시절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태국이나 동남아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부의 격차가 있는 것은 통계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은 미국에 손을 벌려서 돈 빌려서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높은 보호 관세, 특히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 정책 같은 경우 미국이 관세를 60% 가까이 때림으로써 유럽은 부채 상환에 필요한 미국 달러 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호무역으로 가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결과로 나왔겠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로 당선된 트럼프도 미국을 보호하고자 관세를 100%, 200%, 심지어 실제로 1000%까지 때리겠냐마는 1000%까지 때리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너무 빡빡하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금리 인상을 해서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서 소비자의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영향을 줬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몇 가지이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5번째 요인이었던 세계 1차 대전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인류에서 보여줬던 불황의 원인은 오로지 수요 축소, 달리 말하면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으로 팔아먹던 상품들이 공급 과잉으로 막대한 재고가 쌓이면서 쇼크가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인한 1990년 일본의 자산 대붕괴도 미국이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급등시키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힘들어져서 공급 과잉이 된 것처럼 패턴이 동일합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이즈만 다를 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세계 1차 대전을 보면은 1914년 7월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세계 1차 대전과 미국 대공황 사이에는 대략 한 11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면서 11년이나 시간차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985년에 일본의 엔화 가치를 폭등시키는 엔화 환율 하락이겠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곧바로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산 가격이 붕괴한 1990년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대공황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조건값이 바뀌면서 서서히 그 조건값대로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버티지 못해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용할 전쟁 비용이 약 한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이 20억 달러도 원래는 7억, 8억 달러 정도 하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20억 달러였던 것입니다. 평균으로 치면은 10억 달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30년치 연방정부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연방 지출이 20억 달러였다고 해도 15년치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정부의 돈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총과 무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기업과 미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쟁 비용을 냈고 세금을 겁나게 걷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한국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 예산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한국의 예산이 638조라고 하니까 30년 동안 쓸 돈이라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19,161조가 나옵니다. 계산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당시 전쟁 비용으로 마련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대에서 30%대로 올라가고 실제로 대공황 터졌을 때는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빚이 많아도 전쟁 중에 총 팔고 탱크 팔고 무기 팔아서 돈 벌면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영끌해서 갖다 부은 거죠. 근데 미국이 1917년 4월에 참전을 했는데 1년 뒤인 1918년 11월에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 물 들어왔다 싶어가지고 장사 제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참전 1년 만에 끝나버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영끌해서 장사 준비해놨는데 장사할 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총과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더 많은 공장을 만들고 노동자를 뽑았던 미국 기업들은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당시에 미국 GDP가 1920년부터 15% 정도로 떨어지면서 폭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DP가 떨어지면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1922년부터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인 1929년까지 경제 성장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냐면은 미국이 당시에 마련했던 전쟁 비용 300억 달러 마련했었는데 전쟁으로 한 250억 달러 정도 쓰고 50억 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 정부는 정부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했고 전쟁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미국 경제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포드, 크라이슬러, 링컨, 캐딜락 등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내수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관련된 도로공사, 토목, 정유산업, 철강산업, 고무, 화학,
전기, 비행기, 선박 사업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도 전쟁 후 복구 중이라서 완전히 개판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갔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하니까 미국의 주식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면서 거대한 거품 경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실물 경제의 발전보다 유럽의 자본들이 미국에 상륙하게 되면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0년 이후에 미국의 GDP 증가와 1920년 이후에 미국의 파산 기업 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 미국 경제가 실물이 아닌 금융으로 불필요한 거품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GDP가 꼬라박는 걸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산하는 기업 수는 1919년에 비해서 1922년에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내내 파산하는 기업의 숫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28년에는 23,842건으로 전쟁 후 침체가 최고 심했던 1922년에 23,676건보다 더 많은 파산 건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업이 파산을 한다는 말은 불량 채권의 수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담을 버티기 어렵게 되면은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결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국내 총생산 GDP는 성장을 했는데 왜 파산을 하는 기업 수는 증가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이 세상에 있던가요? 이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는 역시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경제 호황의 이면에는 부채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부자들이 미국에 와서 주식과 부동산을 사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미국 국민들도 가자 외치면서 불나방처럼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신용대출 혹은 할부와 같은 빌린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샀던 것입니다. 대출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만한 지표를 하나 볼까요? 정부 부채를 제외한 산업과 개인의 채무를 보여주는 건데요. 기업 대출과 모기지 대출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9년 대비 기업 대출은 50%가 늘었고 모기지 부동산 대출은 무려 300%나 늘었습니다. 근데 농장의 부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농장들은 이미 많은 빚을 내고 있었고 그 빚들은 농장의 토지와 농작물의 가격으로 간신히 디폴트를 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전쟁 후에 1920년대 미국은 대출 확대와 신용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면서 거품 경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화 문제와 1920년대의 미국의 문제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단지 1920년대는 이미 지나온 거라서 통계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 중간에 우리가 삶의 중간에서 직접 살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본위제 상황이었던 당시에 1900년 미국의 20달러는 1트로이언스의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20달러를 은행에 가져가서 요구를 하면은 은행은 금 1온스와 교환을 해줬습니다. 금본위제인 미국 정부는 유통되는 화폐만큼 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임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이 낮아졌고 결국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일 되면 물건값이 더 떨어지게 될 텐데 미리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급여도 줄어들고 또 소비를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달러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게 되는 시절이라서 사람들은 돈을 내놓지 않았고 거기에 1920년대에 미국 산업의 생산력이 빠르게 올라가서 남아도는 물건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을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디플레이션의 늪을 빠져나오고 싶었겠지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미국 연준인들 해결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진 후에 1933년 4월 5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을 반강제적으로 개인의 금 소유권을 제한하고 금화, 골드코인, 금괴, 골드 불리언, 금증서, 골드 서티피킷 같은 것들을 5월 1일까지 연방준비은행, 은행 또는 정부 대리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6102호를 내렸습니다. 쉽게 개인 간 귀금속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다가 걸릴 시에는 금 거래를 하다가 단속되거나 금을 소유하고 있다가 단속이 되면은 당시 돈으로 1만 불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적용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고 온스당 20.67달러를 주고 교환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금에 대한 강제 환수 조치로 나라 곳간의 금이 대거 충전이 되었고 통화량은 늘어났습니다. 루즈벨트는 이후에 금을 어느 정도 많이 모은 후에 다음 해인 1934년 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금 보유법 골드 리저브 액트를 발령을 했습니다. 금 보유법, 이 법이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국 내에서 금 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1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70% 비율로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실상 개인들은 1년 후에 닥칠 달러 가치 절하의 차익을 놓치게 된 거죠. 1970년대까지 미국인들은 개인이 귀금속을 보유하면 불법인 것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법으로 과태료 1만 불 물리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을 보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다 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국가가 개인의 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아시지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 제6조에 보면은 외국환 거래의 정지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재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가의 경제 사정에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환 평행기금, 금융회사 등에 보관,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은 뭘까요? 달러겠죠. 귀금속은 뭘까요? 금이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직 안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 법이 시행이 되면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표현이 아무런 보상금 없이 금만 뺏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상은 해주겠죠. 천지 쓸모없는 원화를 찍어서 주겠죠. 근데 저런 행정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금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금은방이나 금거래소 같은 곳에 원화를 받고 금을 매도하는 것 자체도, 달리 말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주담대 이자 내야 해서 먹고 살아야 해서 금을 팔아야 하는 것도 진짜 돈인 내 금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죠. 절대로 외환거래법 6조에서 나오는 행정명령이 없어야겠지만 사람이 절박해지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처럼 국가도 나라 살림이 거덜날 것 같으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행정명령 6102호와 유사한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6조와 같은 대통령령이 충분히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는 행정명령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더 엄청난 것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우리나라 나라님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한 적이 있었죠.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71년 8월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미국의 금태환 제도를 폐지를 선언하기 전까지 미국은 외국이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는 금과 교환을 해주었고 닉슨 쇼크 이후에는 외국이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 금과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불태환 화폐가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경제는 개폭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는 폭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개폭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를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서 번 돈의 절반은 부채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부를 했고 대신에 낮은 이자에 돈을 더 빌려줘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돈으로 옥죄고 죽이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돌려막기를 한 거고요. 유럽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했지만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은 유럽 국가들도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당시 유럽의 수출국 상대인 미국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비협조적이었을까요? 최근에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관세를 높여버린 겁니다. 포든이 맥켄버 관세를 때려서 관세를 올린 것입니다. 이 관세를 때린 게 윈윈이 아니고 루즈 게임, 미국과 유럽이 둘 다 지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고 서로 간의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자국 시장에서 남아도는 상품을 소진하지 못하게 되고 유럽 국가들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수출 난조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데 더 어려워졌겠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대 미국과 유럽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모두가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거대한 거품이 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저금리 유동성의 확대로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있는 1920년대 미국의 모습이 현재 전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좋았다면 유가가 이렇게 빠질 리가 없습니다. 1920년대는 이미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난 상태에서 금융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929년 가을에 뉴욕 증시의 붕괴와 함께 미국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기업은 줄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니까 증권사가 파산하고 덩달아 은행들도 줄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1929년부터 1933년까지 9,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대부분 백수란 얘기입니다. 딸린 식구들까지 감안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밥도 못 먹고 보릿고개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흥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더 볼까요? 자, 1920년대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 전에 미국은 실물 경제가 박살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면서 엄청나게 거품 경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제로 금리를 누려왔던 현재 시기와 똑같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90년 일본이 붕괴한 것도 이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당시 주식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붉은색 동그라미 혹은 붉은색 네모에서 이때다 하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멀리서 한번 볼까요?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모습이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고 주가는 완전 폭락했었죠. 다행히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2008년 이후에 한 번 더 막아내긴 했지만 이때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기 때도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역대 경제위기 당시에 코스피 하락폭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6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5%,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를까요? 문제는 사이즈, 크기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을 우리는 2024년 현재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부채를 떠안고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은 우리가 경험해봤던 규모가 사이즈가 아닐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과는 같은데 사이즈가 크기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예전 상태로 주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더 큰 사이즈의 붕괴가 온다면 어쩌면 25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출산율이 0.7명인 나라에서 노인 숫자는 늘어나고 신생아는 안 태어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진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환율 방어한다고 국민연금 돈 풀어서 방어하고 있고 정부
정부부채,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역대급이고 대기업들 망하니 많이 뉴스 나오고 있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나요? 뺏기지 않을 자신 있는 정도로만 본인의 역량 안에서 잉여 자금으로 달러와 기금속을 조금씩 해지해 놓으란 제 말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명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